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지약사 언어와 매체 교과서로 문법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경화여고 3학년 학생들이 이번 이제 중간고사 때 이미 시험 범위이긴 했었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된 것이 있어서 오늘 이제 단어 파트를 지난번에 강의를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의문 파트만 강의를 찍었었고 단어는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찍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마침 또 기말고사에 누적해서 단어 범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들어가는 범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오늘은 단어의 그 품사와 특성에 대한 걸 찍어 올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단어의 짜임에 대한 그리고 새말 형성에 대한 그 강의를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중간고사 끝나고 새로 배우고 있는 파트는 문장 파트일 텐데 그건 수업에서 열심히 듣고 있을 건데 단어는 또 시간 지나서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하시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디 기말고사 때 지난번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요거부터 갈 거예요. 일단 단어의 품사와 특성이니까 지난 중간고사 때 의문에 대한 건 다 끝났고 우리가 언어와 매체에서 이 문법 파트는 크게 봤을 때 세 덩어리라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의문 파트, 그 다음이 단어 파트,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니까 의문, 단어, 문장 이렇게 큰 세 개의 챕터가 있는데 요 다음에 뭐 담화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일단 그 세 개 챕터 중에 의문 파트를 머릿속에 기억한 상태에서 오늘은 단어에 대한 거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의문 따로, 단어 따로, 난 문장 따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의문 변동에 대한 걸 머릿속에 잘 알고 있어야 단어도 이해할 수 있고 단어 파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문장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계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단어의 품사와 특성이니까 단어라는 것의 품사를 오늘 공부하는구나. 그럼 단어의 품사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셔야 돼요. 자, 지약사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은 6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가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EBS 수능 특강에서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선생님이 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뭉뚱그려서 단거나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66페이지 보시면 이런 지문이 있을 거예요. 지문 읽어가면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죠. 성질이 공통된 단어들끼리 모아 갈래를 지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한다. 좀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하면 됐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일단 품사라는 게 뭐래요? 성질이 공통된 것들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은 것이래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름을 뜻하는 것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 명사, 그 명사를 대신 지칭하는 걸 모아서 대명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을 모아서 동사,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품사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수행평가에도 이 세 개에 대한 거 나왔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가 의미인데 일단 제일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는 건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변하니 안 변하니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 변하면 가변어. 너무 쉽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손이나 우리나 매우라는 단어는 당연히 안 변하잖아요. 손이 뭐 다른 걸 변할 수 있나? 그런데 여기 보면 먹다라는 말에서 먹다, 먹고, 먹으니,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그러니까 뒤에 말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말이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변어라고 한다. 그래서 예쁘고, 예뻐서, 예쁜, 먹고, 먹으니, 먹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변어라고 하는 건 끝에 쪽이 좀 변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불변어는 그냥 그 단어 자체로 계속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이제 구분할 건데 기능은 뭐냐면 그 문장 속에서 얘가 어떠한 기능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등으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체언은 크게 세 개가 있다는 거죠. 뭐였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다. 이 체언이요. 그 다음 서술어. 어떤 문장에서는 마지막에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게 뭐 있니? 그게 용언이다. 이 용언은 좀 더 구분하면 이제 이따 할 건데 뭐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이 용언으로 쓰일 수 있겠죠. 다음 다른 성분을 수식하니까 수식언. 여러 성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관계언.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식하는 말이니까 수식언.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관계언. 독립해서 쓰인 거니까 독립언.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은 말 그대로 그 기능과 이름이 결합되는 거고요. 요 체언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는 한 문장 속에서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는 필수 성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체언.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필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있잖아 너를 이라고만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 사랑해 아니면 싫어해 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 끝에 나오는 서술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용언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형태 기능 설명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까지 가보죠. 자 의미 기준이 제일 많이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을 나타내는 게 명사. 포인트는 요 이름이 포인트겠네. 명사는 뭐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거. 그럼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한다. 대명사. 너무 쉽죠? 그 다음 마지막이래. 수량이나 순서. 그러니까 숫자랑 관련된 거니까 수사.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니까 한자로 움직일 동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너무 쉽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수량이나 순서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랑 관련되는 걸 우리가 수사라고 한다는 거죠. 참고로 수량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양수사라고 하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서수사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이건 수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런 것들 이제 순서 나타내는 거니까. 다음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형용사. 그래서 성질이니까 성, 상태니까 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다. 이제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성질이나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사와 형용사는 간단한 거죠. 어떠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동사.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체언을 수식하는 것들은 관형사. 자, 체언은 뭐가 있었죠? 앞에서 몸 역할하는 거.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체언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쉬운 사례가 명사거든요. 그래서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묶을 수 있는 건데 체언은 명사다라고 딱 지칭할 수 없지만 체언의 대표가 명사니까 관형사는 뭐 하는 거야? 명사를 수식하는 것. 이렇게 좀 외워두면 좀 더 쉬워요. 물론 대명사 수식하는 것도 되고 수사를 수식하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 용언이나 관형사, 다른 부사 등을 수식하는 부사. 그럼 관형사는 주로 체언만 수식하는데 물론 체언 외에도 또 수식하기도 하지만 체언을 주로 수식하는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수식하는데 여러 개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 그 다음에 체언에 붙어서 다른 성분간의 관계. 우리 아까 관계를 나타내는 걸 관계언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은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잠시 후에 이걸 한 방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할 거예요. 관계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이런 것들은 우와 뭔가 감탄, 느낌을 나타내는 거니까 감탄사. 요걸 이제 우리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독립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거를 이제 표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줄거리니까 한번 갖다 치고요. 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 방금 전에 봤을 때 제일 처음이 형태로 따졌잖아요. 자, 형태. 이제부터는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정리해봐요. 형태는 뭐다? 형태가 변하니 안 변하니? 그럼 변하는 건 뭐라 그래? 가변화라고 해. 그럼 안 변하는 건 뭐라 그래? 불변화라고 그래. 너무 쉽잖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가변, 불변. 됐죠? 선생님이 지금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목이 살짝 갈라지고 있는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 다음 기능적 측면에 따라 다른다. 그러면 가변어는 뒤에 부분이 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주로 아까 예시문이 뭐였냐면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는 행위잖아. 움직임에 대한 것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동사나 형용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변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뒤에가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할 거 활용하는 게 뭐예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활용하는 말이니까 용언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언. 자, 이때 용이 뭐라고요?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활자를 붙여주면 좀 더 쉬워요. 아, 활용하는 말이구나. 이해했죠? 그 다음에 변하지 않은 말 중에서 아까 몸을 이루는 말, 몸체자를 써서 체언. 오케이. 이해했죠? 그다음 뭔가를 꾸며주는 말은 수식한다는 말이니까 수식언. 그 다음에 관계를 나타내는 건 관계언. 아이고 독립언이 먼저 나왔네. 그 다음에 관계 나타내는 것들은 관계언. 이렇게 해서 독립언, 관계언까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이 체언을 다시 세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명대수라고 내가 외우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명사, 아이고 여기서 가네. 자, 용언. 그 다음에 용언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하고 또 하나가 성질이나 상태였으니까 형용사 이렇게 하도록 하죠. 내가 순서를 만들어 놓고 헷갈렸네. 그 다음에 명사는 명대수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식하는 것들은 주로 체언을 수식한다. 즉 얘네들을 꾸며주는 말이었으니까 아까 관형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관형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많은 것을 수식하는 게 관형사랑 비슷한 부사가 있었고 독립적인 거니까 아까 와 놀랍다 감탄한다 감탄사. 관계에 나타내는 것들은 관계를 나타내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줄글로 배울 때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했지만 얘네들 간에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변어에는 용언만, 불변어는 그 외의 것들. 다시 그 체언에는 명대수, 수식하는 것들은 체언만 수식하는 관형사, 많은 것들을 수식하는 부사, 독립적으로 쓰는 감탄사, 관계를 나타내는 걸 도와주는 것들, 조사, 그다음에 변하는 말들, 서술어로 주로 쓰일 거니까 동사, 형용사.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기본 품사고요. 여기에 요게 더해져야 돼요. 서술격 조사 이다라는 거. 자, 왜냐하면 뭐뭐이다, 사람이다. 근데 안 변하나 봤더니 사람이다, 사람이고, 사람이니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술어로 쓰이니까 서술어로 쓰이는 건 여기는 용언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가변어 이쪽으로 돼야 돼. 왜냐면 이다, 이고, 이니 변하는 거니까. 근데 서술격 조사라고 했잖아. 조사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불변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속성도 있고 조사로서의 불변 속성, 가변어로서의 속성도 있으니까 요 가운데다 걸쳐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간단한 얘기였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쪼개보도록 하죠. 여러분 책에 67페이지가 될 거예요. 자, 예시문이 있는데요.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 나와 있었죠.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라. 첫 번째,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 두 번째는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을 대신하는 건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대명사라고 했었고,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라고 했었고, 수량 나타내는 건 수사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됐죠? 그럼 이제 명사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름 나타내는 게 뭐 있을까? 제일 쉬운 게 안녕, 건우야 이런 거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명사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친 것들이요. 안녕, 건우, 사람 이름이니까요. 쪽지, 사실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사물의 이름이죠. 종이의 이름을 우리가 쪽지. 그 다음에 이유, 자리, 앉은 키, 생각. 전부 다 명사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얘네가 있어요. 수랑 것이라고 하는 것들.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 건데 얘는 얘네랑은 달리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리, 이유, 생각 혼자 쓸 수 있는 말들이야. 그런데 것, 수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혼자 쓸 수 없는 말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딘가에 의존해서 써야 하니까 의존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에서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존 명사들도 명사에 포함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의존 명사들은 명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명사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네모를 찾을 건데 대명사에 뭐가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영상에는 파란색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생님은 파란색을 해왔어요. 자, 대신하는 것들이에요. 찾아볼까요? 대신하는 것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그죠? 여기라는 말, 선생님 여기다 네모 쳐볼게요. 여기. 그리고 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들은 요 장소, 여기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대명사 하면 나, 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너, 나. 그 다음에 여기 너.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명사겠구나. 너무 쉽다. 그죠? 자, 마지막 숫자를 가리키는 걸 쓸 건데 보죠. 자, 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둘. 하나, 둘, 셋, 넷 할 때 숫자잖아요. 어호. 여기 이거를 그려볼까? 이렇게 별표를 그렸네요. 자, 요게 이제 말하는 여기는 수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찾았어요. 찾은 거 갖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가보죠. 자,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며 때로는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자리에 오는 단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체언이라고 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체언이 포인트인 건데 체언은 주로 뭘 만들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만든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들의 특징은요. 1번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 체언의 특징이 뭐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태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 뭐라 그랬죠? 불변어다라고 설명했었죠. 그죠? 다음 세 번째, 명사, 대명사, 수사의 세 가지가 있다. 이건 아까 설명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이게 체언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그 뒤에 조사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물론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수는 밥을 먹는다라고 쓰는 거지만 인수 밥 먹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붙일 수 있다는 거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체언이냐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뒤에 뭘 붙여봐? 조사를 붙여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는다라는 게 동사잖아요. 먹다. 근데 먹다에다가 조사를 붙여. 먹다를, 먹다, 먹다는, 먹다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사람은 가능하잖아. 아, 그러니까 체언이라고 하는 건 조사랑 결합할 수 있구나. 또 변하지 않는구나. 이해했죠? 자, 그래서 명사는 체언 중에 가장 일반적인 부류로서 구체적인 이름, 그러니까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이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 다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게 포인트인 거고,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 나타내는 거니까 포인트. 하나씩 정리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체언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이제부터 명사 하나씩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체언이란 뭐니? 주체 자리에 오는 것이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요. 그죠? 세 번째, 형태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어예요? 불변어예요. 다음 네 번째, 다양한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이런 것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어는 이제 혹격조사라는 게 등장하긴 하는데 그런 다양한 조사와 결합해서 다양한 문장 성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체언의 특징. 다섯 번째, 관형어의 수식을 주로 받아요. 아까 관형사의 특징이 뭐였냐면 체언을 꾸밀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로 체언을 꾸미는 걸 관형사라고 했으니까. 근데 관형사보다 좀 더 넓은 범위가 관형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관형어는 나중에 문장 파트 가면 문장 성분에 또 나와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반드시 외워둡시다. 머릿속에 똑똑. 알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명사부터 하나씩 갈 거예요. 자, 67페이지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자, 명사를 요 보니까 꾸미는 말이 있어야만 쓰이는 명사가 뭘까? 쉽게 말하면 혼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꾸며야지만 뭔가의 수식, 그러니까 이때 꾸미는 말은 다른 말로 수식이라는 뜻인데 무언가의 수식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까 뭐라 했었냐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의존명사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자, 찾아보죠. 그는 밀가루 된 것이면 뭐든지 좋아한다. 여기서 혼자 쓸 수 없을 것 같은 게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얘들아? 것. 그죠? 것. 그러니까 것이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 어떠한 것이라고 쓰니까. 그래서 이때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존 명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명사 중에서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게 두루 쓰이는 이름은 보통 명사라고 한다. 정리만 하시면 돼요. 두루두루 쓰이는 거니까 일반적인 보통 명사. 그리고 다른 개체와 구별돼. 그러니까 얘는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고유 명사. 오케이? 그럼 고유 명사에 뭐가 있는데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사람의 이름인 인명이라든지 지역명, 상호 이런 것들은 고유 명사에 들어간다. 그럼 그 외의 것들은 보통 명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수, 철수, 영희, 고유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광주, 대구, 뭐 부산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죠. 순이야, 방에 들어가서 오빠 좀 깨워봐. 그럼 순이는 사람 이름이니까 아하, 얘는 뭐예요? 고유명사. 방은 사람 이름, 지역명 이런 거 아니잖아. 방은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이라는 것에 두루두루 쓰이는 말이 방이잖아. 그 다음에 오빠는요? 오빠는 이름인가? 누군가를 부르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 오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빠, 방, 순이는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명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앞에 있는 순이는 고유명사, 여기는 일반 명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명사라고.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또한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쉽다. 자립적으로. 그러니까 자립이란 건 혼자 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꾸미는 말, 즉 관용어가 있어야만 우리 아까 관용어가 뭐라 그랬냐면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하는 게 관용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용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의존명사. 우리 앞쪽에서 요거 배웠었죠? 것. 그럼 여기는 된 것 이거니까 얘가 관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갈게요. 의존명사. 그러면 명사를 구분할 때 구분을 이렇게 지금 두 개씩 짓고 있는 거야. 일반적인 명사니 그러면 보통명사 아니면 고유명사. 여기 이제 하나의 짝이야. 그 다음에 혼자 쓸 수 있니? 즉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못해? 그럼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잖아. 의존명사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 보이는 것이 바다입니까? 그럼 이때 것이라고 하는 건 것이 이상하잖아. 뭐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지만 얘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얘는 의존명사. 그다음 바다는 혼자 쓸 수 있잖아요. 얘는 자립명사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넘어가죠. 사용 범위에 따라 자립성 유무에 따라 구분해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 찍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건데 줄글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읽어요. 설명을 보시고 그 다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딱 들어가요. 사용 범위에 따라서 두루두루 쓰이니 라면 보통명사.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물에 쓰는 건데 복수 형태가 가능하다. 책상들, 의자들 가능하잖아요. 근데 고유명사는 뭐야? 유일한 대상이어야 돼. 그래서 고유한 거야. 걔에게만 있는 거. 인수. 선생님, 세상에 수많은 인수가 있잖아요. 조인수, 김인수. 물론 그렇죠. 조인수, 김인수 되게 많은 인수들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하나잖아요. 나는 하나니까. 그죠?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건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인명, 지명, 상호 배웠는데 지학사 교과서에 기관명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첨가해 두시고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책은 여기 있거든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원칙적으로 단수 형태로 쓰인다. 자, 얘는 복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복수로 써요 이게 아니라 복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고유명사는 원칙적으로, 그럼 원칙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단수 형태. 와, 인수들이 있다. 인수들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김인수, 조인수, 박인수, 이인수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수로 쓴다. 오케이. 원칙적으로는. 다음,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이냐, 의존이냐. 아까 얘기했네요. 혼자 쓸 수 있어요. 자립.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어요. 즉, 꾸미는 말이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의존명사. 끝.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 책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의존명사 중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개나 말이. 자, 얘네들은 뭐냐면 명사예요. 근데 한 개, 두 개 할 때 그 개를 개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멍멍 개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말이도 마찬가지. 말이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럼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숫자와 관련된 말이 붙어야 돼.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래야 의미가 있는 거고 한 개, 두 개 이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나 마리를 혼자 쓸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떤 것의 단위를 나타낼 때 써. 그래서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수관용사와 결합해서 써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수관용사라고 했어요. 자, 얘랑 수사는 달라요, 여러분.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수사와 수관용사는 달라요. 왜냐하면
수사는 우리가 체언이라고 해야 되고요. 관형사는 뭔가를 수식하는 말이니까 수식언이라고 하는 거야. 범주가 달라요. 다만 비슷한 점은 숫자와 관련된다는 것만 비슷해요. 나중에 시험이 잘 나올 거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세나 두는 뭐예요?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예요. 그럼 관형사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체언을 꾸며준다고요. 체언에 뭐가 있다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인 이 뒤에 있는 말이나 개는 명사 아니면 대명사 아니면 수사라고요. 근데 이때 얘는 단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단위성 의존명사. 자, 근데 주의할 건 그런데 자립명사도 단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위를 쓸 때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쓰는데 얘네처럼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사람, 인삼새 뿌리. 요때 사람과 뿌리는 의존명사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다. 뿌리가 가득한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자립명사, 혼자 쓸 수 있는 명사예요. 그런데 이런 자립명사도 뭘 쓸 수 있다? 단위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의존명사를 사용한다. 단위성 의존명사. 그런데 자립명사도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정도만. 우리 책엔 없어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크해 두시면 수능 공부할 땐 도움 될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명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유적명사와 무적명사가 있어요. 그럼 유적명사는 뭐예요? 사람이나 동물에 쓰는 거예요. 감정 같은 것과 연결되면 될 것 같아요. 무적명사는 뭐예요? 감정이 없어요. 식물이나 사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요때 주의할 거. 얘네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자, 조사 에나 에게를 붙여보면 알아요. 사람한테 인수에 가요? 인수에게 가요? 인수에게 가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에게라는 말은 유적명사랑 관련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게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그러면 이 사물 같은 거에는 뭘 써요? 주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하, 유적명사에는 주로 에나 에게는 둘 다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 유적명사에는 주로 에게를 붙이게 되고 무적명사에는 주로 에를 붙이더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68페이지가 되겠네요. 대명사 파트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요. 대신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대신하는 명사는 나, 너, 우리 이런 인칭 대명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찾아보죠. 나, 내는 나를 뜻하는 거죠. 근데 나가 있잖아. 이거 사투리니까 나 대신에 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는 나예요. 다음에 그것, 우리, 자기, 그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개. 선생님 왜 네 붙여놨어요, 선생님? 뭔가가 있으니까요. 그쵸? 자, 잘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대명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 그다음에 우리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쓰는 말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쓰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것.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을 가리킬 때 그거라고 쓰잖아요. 그것 좀 줘. 그러니까 뭔가 지시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고 자기 특유의 뭔가를 가리킬 때 쓰는 말, 이것도 다시 한번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대명사를 볼 수 있는데 선생님 그도 그 사건이라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그는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대명사는 체언이라고 했죠? 체언의 특징은 뭐랑 결합한다고 그랬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조사와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의로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언이 맞아요. 근데 얘는 뒤에 조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건, 그러니까 얘는 얘를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가 그것과 비슷하게 돼 있는데 얘는 뒤에 말을 꾸미는 말, 즉 수식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식언이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뭐예요? 수식하는 말이니까 사건은 명사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관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관형사다라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달라. 그러니까 얘는 지워야 되는 거지. 제일 많이 오해하기 쉽고 에이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문제에 나왔을 때 설명을 그럴듯하게 그와 그것은 뭔가를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로 볼 수 있겠군.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공통된 말을 써 넣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철수는 가겠다고 했다. 그건 뭐죠?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이런 거 아닐까? 그는 뭐든지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자기 이런 거 아닐까? 자, 이게 뭔지를 좀 이따 설명할 거야. 분명 여기 나오는 자기를 쓸 건데 이 자기란 말은 누구야?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 아, 철수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자기란 말은 앞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얘기할 때 쓰는 거구나. 기억해요? 앞에 나온 대상을 한 번 더 얘기할 때 쓰는 게 뒤에 설명하겠지만 재귀대명사라고 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죠. 그거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체언이다. 대명사 체언. 아까 얘기했네요.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있다. 아하, 대명사는 두 개가 있구나. 사람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뭔가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가 있구나. 지시대명사에는 이거, 그거, 저거. 자, 여기 여러분 알아둬야 될 거. 이거, 그거, 저거, 여기, 거기, 저기인데 이것은 여기와 그것은 거기와 저것은 저기랑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이그저라고 하는데 하나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보통 이거, 그거, 저거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분필 얘기할 때 이분필이라고 얘기해요. 저분필이라고 얘기해요. 그분필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얘기할 때는 이 분필 좀 봐라고 얘기하지 저 분필 좀 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라고 하는 건 청자 근처에 있는 걸 얘기할 때 아니 청자래 미안 말하고 있는 화자와 가까이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친구가 뭔가 갖고 있을 때 야 저것 좀 줘라고 얘기해 그것 좀 줘라고 얘기해. 그치 그것 좀 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그것이란 말은 내 말을 듣는 청자 근처에 있는 걸 우리가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저것은 언제예요? 내가 친구한테 야 있잖아 저것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저거는 뭐예요? 화자와 청자 둘에게서 멀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저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화자가 여기 있어요. 청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어디다 써야 돼요? 이는 여기다 써야 돼요. 그러면 그는 어디다 써야 돼요? 그는 여기에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어디다 써야 돼요? 저는 여기다 써야 돼요. 요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그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거기 저기는 장소. 얘네들은 사물. 인칭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 그럼 끝났네. 지시대명사는 뭐가 있어? 사물을 가리키는 게 있고 장소를 가리키는 게 있다. 인칭대명사는 뭐가 있어? 1, 2, 3인칭이 있다. 간단한 거네요.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인칭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그럼 내가 왜 구분해놨지? 얘네들은 사물을 지시하는 거. 얘네들은 뭐지? 장소를 지시하는 거.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다음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짐. 내가 왜 구분해놨을까? 앞에 있는 나, 저나 소인, 짐은 나.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한 명. 근데 우리는요? 여러 명. 그러니까 여기는 요 두 개는 복수. 네모들은 한 명이니까 단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너, 자네, 그대, 당신도 단수. 너희, 여러분은 복수.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그분, 이분, 이, 다음에 그이까지 있고 저희, 저분 있네요. 연결만 선생님이 좀 해놓은 거라 볼 수 있겠죠? 얘랑 똑같은 건데요. 일단은 이건 설명하지 말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내 근처에 있는 건 이를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분이나 이는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얘기해서 근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나 그분, 그이 이런 것들은 나보다 조금 멀리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멀리 있는 건 아니고 중간쯤 멀리 있으니까 중칭이라고 하고 여기는 저희나 저분은 원칭, 멀리 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하면 얘가 근칭, 얘는 원칭, 얘는 가운데 껴있으니까 중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3인칭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대명사 우리의 특수성 정리합시다. 대명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나를 포함한 말이 우리잖아. 그래서 1인칭 복수를 뜻하는 말인데 중요한 건 나만 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되게 특이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야 우리 엄마가 말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야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 나도 너도 다 포함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 엄마가 있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얘네 엄마야? 너희 엄마도 돼?
그건 아니지. 우리 엄마는 진짜 나만의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에게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라고 하면 야, 우리 밥 먹으러 갈래? 그럼 우리는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화자만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고요. 또는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를 포함한 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나의 대한민국, 너의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청자를 제외한 1인칭과 3인칭만 지시한 경우도 있다. 뭔 얘기냐면 이거 먹을래? 아니, 우리는 안 먹어. 자, 이거 먹을래? 그랬더니 우리는 안 먹어라고 했으면 내가 먹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우리하고 얘기했잖아. 그 우리에는 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먹을래?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는 안 먹어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때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이 말을 하는 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3인칭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친구? 근데 너 빼고 우리는 안 먹을 거야 이런 뜻이니까 너라고 하는 2인칭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요 세 가지도 예전에 우리에 대한 것들을 수능에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대명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건이나 사물을 가리킬 땐 미지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미지칭,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정해지지 아니한 것은 부정칭,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생각해봐요. 미지의 세계, 모르겠어, 알 수 없는 세계, 미지칭.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았어, 부정. 이해했죠? 그다음 앞에 나온 것을 한 번 더 얘기할 때는 제기, 제자가 다시 한다는 때 우리가 재도전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재귀칭, 다시 나타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구분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엇, 누구, 어디와 같은 명사, 그러니까 뭐야, 누구야, 어딘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미지칭, 그죠? 그 다음에 누구든 해라, 무엇이든 해라, 어디든 가자. 그럼 얘는 야, 우리 어디 갈까? 어디든 가지 뭐. 그럼 어디든이란 말 때 그 어디든이란 말은 어느 장소든 관계없으니 그냥 아무데나 가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때 어디든이란 말은 정해지지 않은 어딘가로 가자는 뜻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어디든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아무 곳이나 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아무 곳이든 누구든도 아무나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부정칭이란 말은 어떻게 구분하기 쉽냐면 아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해 보시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든 해 라고 했어. 그럼 그때 누구는 부정칭이냐 미지칭이냐. 누구든 해 라고 얘기하면. 그럼 누구든 해라는 얘기는 아무나 해 이런 얘기잖아. 그럼 아무로 바꿀 수 있으니까 부정칭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누가 했어? 아무가 했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했어라는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를 때 물어보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누가라는 말은 여기 있는 미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밑에 저나 자기나 당신이냐 말이 있는 건데 이건 뭔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수는 자기만 알아. 그럼 그때 자기는 인수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인수를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자기라는 말 썼잖아. 그때 자기는 앞에 나온 말을 한 번 더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재귀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자기, 당신 이런 말들이 있네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건데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키는 거래. 자, 예시문을 좀 볼까요? 대명사 당신이란 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당신 누구야? 이렇게 쓰잖아. 그럼 여기 보면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했으면 그 당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청자, 즉 내 말을 듣는 대상인 청자에게 물어보는 말이잖아. 그럼 그때 당신은 당연히 내 말을 듣는 대상인 2인칭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오 할 자리에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누구시오? 이 누구시오가 하오체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할 때 그 누구는 말을 듣는 대상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너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인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 당신 요즘 뭐 걱정 있어요? 할 때 그 당신이라는 말이 있어. 그때 당신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은 아니거든.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이거든. 그때는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가리키는 2인칭. 둘 다 2인칭이네? 그러면 누구란 말은 2인칭일 때 쓰나 보다. 당신이란 말은. 근데 3번 봐요. 맞서 싸울 때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그럼 내 말을 듣는 당신이니까 이것도 2인칭이네? 그럼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2인칭 대명사다. 4번이 좀 특이한 거죠. 3인칭 제귀칭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 이거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 사람들 많이 썼어요. 어르신들도 많이 쓰는 말이고,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그럼 이때 당신이라는 말은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그 당신은 자기를 뜻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자기 장서를 소중하게 여기셨어. 근데 그 자기를 높였을 때 우리가 당신이란 말을 써. 오케이? 그래서 자기를 쓸 자리에 당신이 들어가서 앞에 있는 대상을 한 번 더 지칭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귀칭. 근데 제귀칭은 3인칭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3인칭, 제귀칭, 자기를 뜻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2인칭이지만 3인칭도 있다. 당신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2인칭에 쓰지만 3인칭으로 쓸 수도 있구나. 요 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 요거 좀 보세요, 여러분. 그 집 사람들은 저만의 룰이 있다. 그럼 이때 저는 누구예요? 그 집 사람들. 그는 자기 말만 한 사람이다. 자기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는 당신의 돈을 아끼셨다. 당신이 누구예요? 아버지. 그래서 자기, 당신은 전부 다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다시 뜻하는 제귀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말 아니었죠? 자, 근데 밑에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럼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왔어? 그 자기가 누구야? 아들 얘기하는 거네. 그럼 요때 자기라고 하는 것들은 대명사. 그죠? 근데 자기 방치라고 했어. 그럼 자기 방치란 말은 무슨 말이야? 나를 방치한 거잖아. 그럼 이때 자기라고 하는 것들은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 이건 대명사가 아니야. 그치?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을 대신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 자기라는 말은 그냥 뭐야? 그냥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니까 요때는 명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뜻하는 자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명사, 요거는 대명사.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자기라는 말은 두 개로 쓰일 수 있구나. 하나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기대명사로 쓸 수도 있겠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요거는 예시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누구예요? 아무도 없네. 무엇을 뭐가 좋을까? 이게 전부 다 뭐냐? 아까 물어봤던 미지칭이냐 부정칭이냐 제귀칭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밖에 누구세요? 누군지 모르잖아.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모르는 거니까 미지칭.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아무도 없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아무란 것들은 누구도 없네 이런 얘기잖아. 어떤 건지 알겠죠? 부정칭. 자,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지? 너 뭐 먹었어?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요. 미지칭. 배가 고파서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무엇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하게 정해진 거 말고 그냥 어떤 것이든 아무거나 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무엇인가 나타낸 거니까 뭐야? 부정칭.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 몰라도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무가 좋을까? 이상하잖아. 아무로 바꿀 수가 없죠. 요거 뭐예요? 미지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수사예요. 숫자 관련된 거네요.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에 셋을 더하면 넷이다 라고 바꿔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돼. 하나는 1. 그래서 지금 숫자로 바꿔보는 거니까 한자로 바꿔보는 거니까 하나는 1. 그럼 이제 바꿔봐요, 여러분이. 셋은 뭘로 바꿀 수 있어? 1에? 그렇지, 3. 넷은요? 4요. 되게 쉽지. 자, 우리의 이념은 요거 진리이고 우리의 이념은 제1이다. 제1을 다른 거 바꿔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첫째. 그러니까 첫째는 진리다? 그럼 얘는 당연히 제2니까 둘째.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첫째는 이거다, 둘째는 이거다라고 해서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숫자를 나타내는 것도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정리해볼게. 수사는 뭐니? 명사, 대명사와 달리 복수형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는 뭘까? 우리가 복수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책상들, 의자들. 근데 하나들 이상하잖아. 그럼 명사, 대명사, 수사는 다 체언에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지만 명사, 대명사와 달리 수사는 복수를 쓰지 않는구나. 두 번째, 관용어의 꾸밈을 자유롭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용어는 기본적으로 체언을 다 꾸밀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쁜 인수, 뛰는 인수 이런 식으로 해서 관용어가 수식할 수 있는 게 체언인데 요 수사란 놈은
관용어의 꾸밈을 자유롭게 받질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 넷 이상하잖아. 여러 일 이것도 이상하잖아. 여러 삼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용어랑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책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수사라는 것들은 수량의 순서 나타내는 건데 수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거니까 서수사. 어렵지 않죠. 하나, 둘, 셋 양이니까 1, 2, 3 양이니까 양수사.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전부 다 순서니까 서수사. 쉽네요. 이제 찾아볼게요. 자, 고유명사 찾아보래요. 고유명사는 아까 인명, 지역명, 상호, 기관명 이런 거 있었잖아요. 찾아보죠. 일단 민수. 민수는 얘들아 뭐야? 민수? 민수는 사람 이름이지 않나? 그럼 뭐지? 민수는 고유명사겠다. 그죠? 민수는. 그 다음에 셋. 셋은 뭐지 얘들아? 셋은 숫자 관련된 거잖아. 그럼 이건 수사겠다. 그 다음에 그 뭐죠? 이그저 할 때 그잖아요. 이게 대명사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따름은 뭐죠? 따름? 따름이다. 따름 혼자 쓰지 않잖아. 그치? 뭐 할 따름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고유명사, 얘는 수사, 얘는 대명사, 얘는 의존명사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았죠? 넘어갑시다. 띡띡띡띡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쓰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용언입니다. 자, 이제 체언이 끝났어요. 제일 긴 게 끝났어. 이제 용언으로 갈 거예요. 자, 용언인데요. 다음 글에서 서술어로 사용된 단어를 찾아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려면 뭐뭐한 다로 끝날 수 있으면 서술어예요. 서술어는 맨 마지막에 쓰는 말들인 거니까 찾아볼까요? 일단 요거부터 정리해야겠네요. 자,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이 우리가 용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동사, 형사 같은 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떠하다, 어찌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떠하다 이 말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서 이게 이제 형용사 얘기하는 거고요. 어찌하다, 무엇을 어찌하는 거니까 어찌하는 움직임에 관한 요거는 우리가 동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어 있다. 그 중에 요 어미 부분이 뭐 하는 거냐면 변한다. 물론 어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미가 많이 변해요. 어간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어서 어딘가 하나는 변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다라고 얘기하냐면 가변어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이 변한다는 말은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로 어미가 변하고요. 어간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가 설명하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들은 부사가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부사는 용언, 동사, 형용사를 꾸미고 관형사라고 하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하는 체언을 꾸미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만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잠깐 지우고서요. 아까 우리가 뭘 찾기로 했었냐면 서술어 찾기로 했던 거니까 서술어, 뭐뭐한 다를 찾아보기로 했던 거잖아요. 찾아보죠. 네, 표시를 안 해왔었나? 했다. 차이는 그 다음에 잘한, 그러니까 차이다, 이거는 차다에서 온 말이잖아요. 잘하다에서 온 거죠. 이거는 끌다에서 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지워졌지? 자, 차이는과 잘하다 요거는 전부 다 차다, 행위잖아. 잘하는 모양이잖아. 끌다, 끄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지금 줄친 것들은 전부 다 묶어볼게.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움직임, 동자. 그 다음에 뭐뭐 는다, 는다가 연결되는 단어일 것. 그럼 는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지? 차이는 보이네요. 그죠? 자란, 니은 보이네. 이거는 요건 안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끌다니까 뭔가를 이렇게 결합할 수 있으니까 해당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명령형이나 청형이 가능해야 돼. 그럼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아무렇게나 아무렇다에서 온 말이거든. 신선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다른 건 안 보이네. 그러면 신선하다하고 아무렇다. 이게 아무렇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렇다는 명령형과 청형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얘는 차라. 명령 가능하지. 끌어라. 되죠. 이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신선하자. 신선하자 가능한가? 신선해라.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아무렇게나도 아무로해라. 아무렇자.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령이나 청형이 잘 안 돼. 얘네들은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동사는 명령이나 청유가 가능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어라 가능해요. 그죠? 먹자 이것도 가능해. 뛰어라 뛰자 가능해. 동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쁘다가 형용사잖아. 예쁘자 예쁘자면 예뻐질 수 있어? 너 예뻐라 가능하니? 아름다워라 안 되잖아. 아름답자 이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형용사는 이런 게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는 뭐 찾는 거였어? 흰색인 동사 찾는 거였어요. 넘어가 볼게요.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언이라고 한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용언이라고 하는 건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이니까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용언은 뭐 할 때 쓴다고요?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고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용언 가운데서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 움직임이니까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형용사, 아까 했네요.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얘들아,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상의 차이도 있고, 요게 첫 번째 특징이겠네. 두 번째, 시제에 따라서 연결되는 어미가 다르고, 요게 두 번째 특징이겠네.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뜻하는 어미가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이거 봐봐. 먹다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먹다를 현재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먹는이라고 하면 돼. 이게 현재야. 그치? 먹는은 현재. 그러니까 뭘 붙여서 만든 거야? 는을 붙여서 만든 거야. 근데 예쁘다라는 걸 볼게. 예쁘다에다가 현재를 만들고 싶어. 그럼 똑같이 예쁘는. 예쁘는이란 말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쁘는이 아니라 예쁘까지는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니은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을 붙여야지만 이게 현재를 나타내는 게 될 수 있어. 그럼 사실 이 니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거든? 은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형용사에는 이 은이라는 게 붙어야 현재가 되는 거고 동사는 는이 붙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선생님 얘는 은 못 붙여요? 아니야, 붙일 수 있어. 붙여봐. 그럼 먹은이 되잖아. 선생님 먹은 건 그러면 현재인가요? 아니지. 이때는 은이 붙어서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제에 따라서 연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라고 하면 현재 나타날 때 동사는 는을 붙여야 되지만 형용사는 은을 붙여야 되는 거구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시제에 따라서 붙이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세 번째, 명령이나 청유문 활용할 때에도 차이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동사는 명령, 청유 가능하다. 형용사는 안 된다. 1, 2, 3번은 뭐의 특징이에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의 특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가다, 먹다, 뛰다는 동사다. 그래서 가라, 먹어라, 뛰어라 가능하지만 예쁘자, 고요하자, 향기롭자 안 되잖아요. 향기로워라, 고요해라, 예뻐라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동사부터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다음 시에 쓰인 동사 가운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찾아보아라. 아래 조건이 뭔데요? 일단 주어하고만 관련된 게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주어랑만 관련된 것들은 주어가 관련된 행위? 뭐 이런 거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 일단 찾아보자. 황소가 끙끙댄다. 책이 실려있다. 이런 거네. 그 다음에 왔다. 뭐가 왔지? 수레가 온 거죠. 황소들이 끙끙대며 책에 실린 수레를 끌고 왔을 때, 그러니까 황소가 수레를 끌고 온 거네요. 황소가 왔다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추방된, 누락된, 놀랐다, 나서, 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책에 지금 70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70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시문들인데 선생님 지금 보여준 것들은 전부 다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주어랑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기 네모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줄친 거 끌고 하고 들여다보다 보면 끌고 왔어. 뭘 끌고 온 거죠? 수레를 끌고 온 거예요. 그죠? 들여다봤어. 뭘 봤죠? 목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목적어랑 관련돼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동사 중에서 앞에 목적어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것들은 이거, 또 있는데 이거, 무엇을 알고니까 얘도 목적어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리 좀 쓸까요?
타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필요 없이 주어만 있어도 되는 걸 우리는 자동사라고 얘기해요. 동사의 종류를 나눌 때 쓰는 거니까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동사는 몇몇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겠네요. 주어하고만 관련되는 자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쉽게 정리해요. 주어만 있어도 되는,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건 자동사,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 이거는 타동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개가 하나의 세트. 그 다음 자기 스스로 행하는 거야. 주도적이잖아요. 주동사. 그 다음 어떤 동작을 하게 해요.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우리가 사동사. 얘는 뭐라고요? 시키는 건 사동사라고 해요. 나중에 문법 파트 가게 되면 거기에 사동, 피동을 배울 거예요. 그때 사동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주동은 사동과 연계되는 거. 그 다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능동사. 능동적인 행위는 나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동은 중요한 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과 피동은 하나의 세트, 사동과 주동이 세트인데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사동과 피동은요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주동과 능동은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둘 다 스스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동과 피동은 구분해야 돼요. 사동은 뭐예요? 내가 시키는 거고요. 피동은 뭐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내가 누군가한테 맞는 건 맞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시키는 건 걔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완전히 구분된다라는 거.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동사를 세 개 나눠 구분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주어하고만 관련이 있다. 즉 주어 외엔 없어도 돼. 목적어 필요 없어. 자동사. 인수가 뛰다, 인수가 걷다, 인수가 간다, 인수가 논다, 인수가 끙끙댄다. 근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 인수가 끌다. 뭘 끌었어? 인수가 눌렀대. 뭘 눌렀는데? 인수가 건졌대. 뭘 건졌대? 인수가 태웠대. 뭘 태웠대?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것들이야. 타동사. 자, 근데 주동사는요. 스스로 행하는 거, 스스로 힘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사동사는 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인수가 동생에게 밥을 먹였어. 그러니까 먹이는 건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먹도록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시키다 사동사. 피동사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그러니까 도둑이 뭔가 잡게 하는 게 아니잖아. 잡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게 피동사. 쉽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동사, 형용사 차이점인데 이게 여러분 책의 70페이지 왼쪽에 표로 있어요.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정리한 건데 앞에 있는 요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재를 나타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나타낼 때 선어말 어미를 이용하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눈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이게 더 잘 보이나? 이게 더 잘 보이나? 이게 더 잘 보이나?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약간 조금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살짝 지울게. 여러분 잘 봐요. 다음에 저기는 명칭을 쓸게. 이 두 개 차이점이 잘 보셔야 돼요. 얘하고 둘 다 는이 써 있어. 그치? 이렇게 볼까? 는는 보이나? 는는?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어말 어미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는만 보지 말고 이 줄표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앞과 뒤에 둘 다 들어있잖아. 얘는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거야? 얘는 여기도 글자가 올 수 있고 여기도 글자가 올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까? 여기는 는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도 는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앞에 먹이 오고 여기는 다가 오잖아. 여기는 앞에 먹만 와. 그죠? 그러니까 둘은 다른 거예요. 근데 선어말 어미가 뭐예요? 어말어미 앞에 오는 게 선어말 어미예요. 먼저 선자를 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관형사형 어미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잘 기억해둬요. 얘는 어말 어미에 속하는 거예요. 어말 어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단어의 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잖아. 단어 끝에 는이 와 있잖아. 이게 어말 어미인 거야. 이해했어? 이 어말 어미가
어떤 역할에? 지금은 관형사 역할을 하고 있어. 왜? 먹는 너 얘를 이제 꾸며주거든. 너라고 하는 건 아까 대명사라고 했는데 대명사는 우리가 체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건 우리가 관형사, 관형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얘는 관형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얘랑 얘를 구분해 보시면 둘 다 현재를 나타내는 건 동일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알 수 있을 거고 차이점 뭐냐면 얘는 앞과 뒤에 뭔가 붙을 수 있는 즉 여기서는 요 다라고 하는 게 말 끝에 오는 말이니까 얘가 어말어미거든. 그 어말어미 앞에 왔으니까 선 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요 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어말어미라고 하는 거고 이 어말어미는 종류가 관형사형 어말어미가 되는 거지. 이해했지? 근데 얘는 요 뒤에 얘가 이미 어말어미니까 또 어말어미가 올 수 없잖아.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 예시문 준 다음에 이 는과 는을 같은 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얘를 준 다음에 얘를 어말어미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얘를 선어말어미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했죠? 자, 근데 형용사는 얘네들은 는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얘는 예쁘는다 안 되잖아. 예쁘는 나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현재 시제 관형사의 어미가 올 수 없구나. 그럼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는을 붙여보는 거야. 그래서 예쁘는 나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요 동사는 는이 붙는다라는 거. 여기 마찬가지인데 명령과 청유는 동사는 붙일 수 있는데 형용사는 안 돼요 얘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되는 거고요. 여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밑에만 보시면 감탄형과 의문형은 차이점이 구나, 냐인데 는구나, 느냐 이게 붙어. 아, 동사 쪽에는 뭔가 느랑 관련된 게 있나 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도 여러분 다 알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뒀고 자,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 동사 끝났으니까 형용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형용사는 아까 성질이나 상태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일단은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를 모두 적어보자. 우리 교실 분위기는 어떻다라고 얘기했대요. 뭐 쓸 수 있는 거 여기저기 쓸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교실은 뭐 여기 써있지만 고요하다. 우리 교실은 예쁘다. 분위기는 예쁘다. 우리 교실 분위기는 뭐 한가롭다.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요하다, 달다, 예쁘다, 향기롭다처럼 성질이나 상태. 그러면 상, 형용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우리 아까 이것, 그것, 저것을 지시대명사라고 했잖아. 뭔가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거 똑같네. 이것처럼 지시성을 가졌으니까 지시형용사. 엄청 쉽지 않니? 그래서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해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지시형용사가 성상형용사를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하고 있으니까 대명사 역할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하다. 그럼 행복한 상태잖아? 성상형용사. 쉽다. 얘는 성상형용사. 그리고 나도 그렇다. 뭐 하다는 건데? 그렇다가 뭐야? 얘처럼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가리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지시형용사. 그럼 얘는 얘를 대신해서 쓴 거구나. 됐죠? 하나도 어렵지 않네요. 자, 형용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시형용사와 성상형용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럴 땐 행복한 그렇게 사람 이상하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없어. 이거 말이 되지. 아, 지시가 먼저 오고 성상이 뒤에 오는구나. 순서가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본용언과 보조용언인데요. 용언에는 아까 동사, 형용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시험에서 우리 책에는 이 부분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 보조용언과 본용언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용언이 어미를 사이에 두고 두 개 이상 이어질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네요. 앞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용언이 있고 용언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지금 뭐가 온다는 거야? 이 사이에 어미가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럴 때 앞에 있는 용언은 서술어 역할, 실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실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뒤에 용언만으로는 서술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보죠. 나는 밥을 먹어버렸다. 그러면 먹다라고 하는 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리다라는 용언이 있어. 용언이 두 개네. 이 두 개 연결하고 있어. 어떻게? 이거 대신에 어를 써갖고 어라는 어미를 통해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먹어버렸다. 그럼 이게 둘 다 의미가 살아있으려면 내가 음식을 일단 먹어. 그 다음에 웩 버려야 돼. 먹고 웩 이게 먹어서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 그거 먹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먹어서 웩 이거니? 아니잖아. 먹어버렸어는 그냥 먹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얘는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 얘기하는 거야. 의미가 있는데 없다라는 거. 즉 얘를 빼면 나는 밥을 버렸다. 그럼 원래의 문장과 의미가 달라져. 얘를 빼면 나는 밥을 먹었다.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왜 쓰는 건데? 이거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먹다란 말인 건데 그 먹다란 말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죠. 뭐 어떤 의미 더해주는데? 먹어버렸어? 그럼 먹는 게 끝나버린 거야. 완료돼 버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자, 또 하나.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는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가 없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선생님이 본용언이라고 했잖아요. 뒤에 오는 거는 실제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이럴 때 요 사이에다가 서를 집어넣잖아?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걸 구분할 때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이것이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인지 아니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 용언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게 본과 본인지 본과 보조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보라는 거야? 본과 보조 사이에는 서가 올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서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나는 밥을 먹어버렸다를 나는 밥을 먹어서 버렸다. 말도 안 돼? 먹어서 버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서가 올 수가 없어. 올 수 없으니까 본과 보조로 보는 거야. 근데 얘를 봐봐. 나는 옷을 사 입었다를 나는 옷을 사서 입었다. 말 돼 안 돼? 옷을 샀어. 그 다음 입은 거잖아. 얘는 말이 되네. 그러면 이때는 본과 보조가 아니라는 거니까 얘도 본이고 얘도 본인 거야. 그러면 이때 입었다는 의미가 살아있는 거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된다면 둘 다 의미가 살아있는 본과 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너무 쉬운 문장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얘기했었고 이거랑 비슷한 것도 다른 문장도 있는데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용언의 활용에 대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가 아마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파트라 보셔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럼 보죠. 자, 용언의 활용이 뭐냐? 활용이란 말은 변한다라는 뜻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용언이라는 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데 그걸 이제 시험에 낼 거란 얘기죠. 자, 1번 많다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확인해보자고 나와 있네. 그러면 변하지 않은 부분, 많다. 많다, 많고, 많으니, 많아서. 그러면 여기는 얘는 안 변하잖아. 그치? 그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이 얘라고 얘기하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간은 줄기간자를 써요. 식물에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줄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파리만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니까 줄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형태가 변하는 부분 가운데 항상 단어 끝에만 오는 형태소. 이게 뭔데?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끝에 오는 것들. 자, 끝에 오는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미라고 했고 이 끝에 오는 형태소. 단어 끝에 올 수 없는 형태소를 구별해보자. 여기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적어줄까요? 항상 단어 끝에만 오는 거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단어 끝, 어말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얘를 어말, 어미. 어미는 변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단어 끝에 올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 올 수 없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어 끝에 오면 안 되니까 끝 앞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선어말 어미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쟤를 이렇게 고쳐봐요. 많았다. 그러면 많았다, 많았고, 많으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앞에 오는 얘는 변하지 않은 줄기, 어간. 얘는 말 끝에 오는 거니까 어말, 어미.
그리고 얘는 끝에 올 수 없어. 어디 왔는데? 어말어미 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앞에다가 선자를 붙인 다음에 어말어미. 그래서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용어는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여러 형태 나타나는데 이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방금 얘기했네요. 어간이라고 하고 어간 뒤에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어미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많네, 많았어, 많았겠군. 보니까 많은 계속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간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앗겠군. 그러니까 네, 겠군 이런 것도 있으면 전부 다 어미다. 근데 어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말어미가 있고 선어말어미가 있다. 그래서 선어말어미의 특징은 앞과 뒤에 줄표가 둘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만 선어말어미, 하나, 둘, 세 개는 어말어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끝! 넘어갑시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미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방금 배웠네요. 뭔데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구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어말어미는 말 끝에 오는 것, 선어말어미는 그 말 끝에 오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것. 그럼 간단하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용언이 활용할 때 어말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어말어미는 때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선어말어미가 올 수도 있다. 되게 복잡하네. 왜냐하면 많았겠군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간이잖아. 이게 어말어미 끝에 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많겠군 아니면 만앗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선어말어미가 두 개 오는 거야. 만앗겠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말어미는 하나, 맨 끝에 오는 거 하나지만 선어말어미는 한 개 내지 두 개일 수도 있겠구나. 쉽죠? 됐죠? 자, 용언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용언 뭐 하는 말이라고요? 용언은 활용하는 말이다. 활용이 뭔 뜻이라고요? 변한다. 어떻게 구분할 건데? 변하지 않는 어간과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 그 변하는 어미를 다시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어말어미는 시제를 나타내거나 높임 나타낼 때만 쓰여요. 그래서 높임을 나타내는 예를 들면 주격 주체 높임 같은 데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버지가 가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시라는 걸 써서 높일 때 쓰는 거죠. 그럼 시제 언제 써요, 선생님? 시제는 이런 거죠. 먹다라는 말이 있을 때 가운데다가 엇을 집어넣어. 그럼 먹었다. 언제 먹었는데? 과거에 먹었다. 요거 이제 시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럴 때만 선어말어미를 써요. 다음 어말어미는 종결, 끝낼 때 쓰는 것. 연결할 때 쓰는 것. 전성, 성질을 바꿀 때 쓰는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전성어미가 제일 어려운 건데 하나씩만 예를 들어 줄게요. 종결어미는 아까 얘기했던 많다, 많네, 많니? 이렇게 쓸 수 있다 하셨을 때 이렇게 끝에 오는 말들이 다 종결어미예요. 근데 종결어미에는 말 그대로 평서형으로 끝내는 것도 있고 많니? 물어보잖아. 의문형으로 끝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의문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연결어미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본 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오는 건 연결어미. 아까 먹어버렸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과 보조 사이에 온다. 연결어미들은. 그 다음에 전성어미들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먹다란 말이 있고 밥이 있어요. 그러면 먹다와 밥을 연결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먹는 밥.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럼 이때 는이라는 걸 써서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먹는이라는 것들은 원래 먹다는 동사인 건데 얘는 동사예요. 근데 동사인데 먹는 밥이니까 먹는이 밥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는이라는 말이 밥을 수식한다는 거는 밥은 체언을 뜻하는 건데 이 체언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관형사들이 보통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관형사 역할을 하는 말인 거야. 근데 먹다는 원래 동사잖아. 근데 지금 현재 관형사 역할을 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격은 동사지만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 역할을 한 걸로 성질을 살짝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성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이 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성질이 바뀌는 걸 우리가 전성엄이라고 해요. 자, 주의할 건. 그럼 선생님 얘는요, 체언을 꾸며주는 거니까 관형사겠네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는이라고 하는 게 전성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개념. 나중에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보세요. 방금 얘기할 때 우리가 먹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선생님 먹다의 품사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봐도 먹다는 동사예요. 그렇죠? 자, 근데 선생님 그럼 먹는의 품사는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 자, 먹는의 기능을 봅시다. 먹는은 먹는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뭘 꾸미는 거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는이란 말은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와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근데 관형사는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관형어라고만 써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얘는 왜 관형사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는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는. 오케이? 그럼 는이 붙었는데 이 는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방금 전에 전성엄이라고 했어요. 자, 엄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쓰는 말이에요? 어미는 용언에 속하는 말이 어미예요. 그러니까 전성어미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이 먹는이란 말은 어미로서 쓰이고 있는 말이 있다? 얘는 용언이란 얘기예요. 그럼 용언은 뭔데요? 동사나 형용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관형사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얘는 용언이 아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관형사 역할을 하는 걸로 성질이 변했지만 성질이 약간 일시적으로 변한 거지 완전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품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얘는 역시 동사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붙어있다는 거는 여전히 용언이다. 여전히 동사나 형용사다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랑 달라요. 새 책. 그러면 이 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예요. 하지만 먹는은 이 새가 책을 꾸미고 있고 먹는도 사람을 꾸미고 있어서 기능은 똑같이 명사를 꾸미고 있는 게 같으니까 선생님 그럼 얘도 관형사 아닌가요? 라고 얘기되는데 얘는 관형사가 아닌 거죠. 자, 관형사는 가변어예요? 불변어예요? 가변어는 용언밖에 없어요. 동사, 형용사밖에. 그러면 얘는 동사, 형용사가 아니니까 불변어예요. 즉 관형사는 불변, 형태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먹는은 먹다, 먹고, 먹으니, 먹는 변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관형사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어말어미에 대한 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말어미인데요. 종류에 따라서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네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방금 설명 다 했던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종결어미, 그다음에 연결어미, 그다음에 전성어미 나올 수 있는 건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여러분이 골라만 보면 돼요. 하나씩 골라볼까요? 일단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막다, 막구나, 막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막다, 구나, 니. 전부 다 끝날 때 썼잖아. 얘는 무슨 어미예요? 여기는 종결어미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종결어미인데 다 평이롭게 끝난 거죠. 평서형 종결어미. 니 의문형 종결어미. 뭐뭐하는 구나. 감탄. 감탄형 종결어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탄형 종결어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요. 이거 보세요. 바람이 분다. 그죠? 우린 연을 올렸다. 그럼 얘는 불, 어서나 면이 붙는 거잖아. 그럼 면과 어서가 붙으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말을 뭐 해줘? 연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불어서니까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결어미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연결어미라고 하는데 얘네처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도 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디귿이요.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얘들아 이때 는이란 말이 있네요. 여기도 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다하다라는 말인데 사람. 그러면 다하다라는 용언이 사람을 꾸밀 수 있도록 만들었네? 그럼 잠깐 관형사 역할을 하도록 성질을 변화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성어미. 무슨 사형 전성어미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관형사형 어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요, 되다란 말인데 되다에 기가 붙었어요. 이건 여러분 외워도 되는데 기가 붙게 되면 명사형,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뒤에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하는 체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다에 외워요, 여러분. 명사형 전성어미 대표적인 것들은 음이나 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먹음, 먹기. 와, 명사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외워두시면 돼요. 다음, 우리의 청춘이 아름답게 피었다라고 돼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름답게 피었다. 그럼 피다를 꾸며주는 말인 거잖아. 그럼 아름답다라는 말이 얘가를 꾸며줄 수 있도록 성질을 변화시켜준 거야. 근데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피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 바로 아름답게거든. 그러면 용언을 꾸미는 말은 부사가 용언을 꾸밀 수 있으니까 얘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였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정리를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2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정리할게요. 뒤에요. 자, 종결어미라고 하는 건 문장을 끝맺어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인데 기억에 쓰인 다구난이 종결어미, 방금 얘기했던 것뿐이네. 연결어미는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해주는 건데 면, 어서가 쓰인다. 그 다음에 전성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꿔주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는, 기, 그 다음에 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는은 관형사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고 기는 명사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고 개는 부사 기능을 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정리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에서 용언을 모두 찾아보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써보자라고 얘기했네요. 우와, 엄청 길다. 자, 하나씩 찾아보자. 일단은 맞다, 완수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맞, 완수하 여기까지가 뭐야? 어간에 속하는 거지. 뭔가를 맞는 거랑 뭔가를 완수하다인 뜻이 있는 거니까 맞다, 완수하다, 맞는 행위, 완수하는 행위잖아? 다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 수 있겠네요. 형용사 찾아볼까? 상태 나타내는 거니까 얘 지우고 찾아보자. 어리다, 없다, 어렵다. 이거는 상태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지우고요. 종결어미가 뭐냐 봤더니 어미, 말에 끝나는 건데 끝날 때 쓸 수 있는 게 뭐 있니? 끝나는 거는 얘밖에 없잖아. 끝낼 때 쓰는 거죠. 와, 다밖에 없네? 다. 쉽다. 그죠?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거 찾아보자. 일단 내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경험 없다. 얘랑 얘를 연결하고 있고 얘랑 얘를 연결하고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연결한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고와 어서는 아하 연결어미겠구나. 전성어미는 성격 바꿔주는 거네요. 자, 3개요. 맡다가 맡은 일을 꾸며줘 만드는 거고 얘는 기. 우리 아까 명사형 배웠네. 그래서 은과 기구다. 세부족 가면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얘는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갈게요. 자, 이제는 용언의 활용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무슨 얘기냐면 활용이라고 하는 건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변하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 뭔가가 변할 때 어디가 변하냐? 미리 쓰고 시작할게요. 어간만 변하니, 어간만, 어미만 변하니, 혹은 어간과 어미 둘 다 변하니 이거하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규칙. 여러분 규칙이라고 하는 건 매번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쉬운 형태는 뭐냐면 동사가 혹은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먹다라는 말이 있어. 얘는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돼. 근데 이거에다가 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게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를 알아볼 때 팁인데 뭘 붙여보냐면 어를 붙여라고 얘기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를 붙여서 형태가 변했잖아? 그러면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고 형태가 안 변하잖아? 그러면 규칙 활용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해볼게요.
먹다에다가 어를 붙여볼까? 그럼 뭐가 되냐면 먹 플러스 어. 그러면 먹어가 되죠. 그러면 먹은 먹, 하나도 안 변했지? 규칙 활용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를 붙여서 안 변한다? 그러면 규칙 활용. 그런데 특이하게도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쟤는 예를 들어 볼까요? 쓰다란 말이 있어요. 근데 쓰다에다가 어를 결합해 볼게. 그럼 뭐가 돼? 쓰 플러스 어가 되죠? 그러면 써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의가 이렇게 없어졌잖아. 선생님 얘는 쓰, 언데 써니까 형태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불규칙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의가 들어가는 경우에 어가 결합하면 맨날 탈락해요.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늘 규칙을 잘 지켜. 이것도 규칙적인 거지. 근데 나는 맨날 규칙을 어겨. 그러니까 나는 맨날 변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변하는 모습이 맨날 똑같다, 맨날 변한다면 나는 맨날 변하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것도 규칙적이지만 늘상 그 조건이 됐을 때 항상 변해. 그것도 늘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의탈락도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야 돼요. 의탈락, 리을탈락 요 두 가지는 규칙 활용에 들어간다. 그래서 시험 낼 때 이런 건 되게 쉬워. 변하지 않으니까 규칙을 되게 쉽게 맞추거든. 근데 이런 것들도 규칙 활용이구나. 그럼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크 플러스와 뭐가 돼? 키가 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의가 뾰로롱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과정 속에서 늘 변하는 모습이 있는 거야. 근데 의가 왔을 때 어가 결합하면 늘 변하니까. 근데 혹시라도 안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it과 어가 됐어요. 근데 이어가 되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 시옷이 이렇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간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시옷은 늘 어를 만나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 벗다를 봐봐요. 그러면 벗 플러스 어 하면 뭐가 되죠? 벗어 쓰면 벗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시옷이 빠지지 않네. 그냥 그대로 존재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빠지고 어떨 때는 안 빠지잖아, 시옷이. 그래서 이건 불규칙적인 거야. 근데 얘는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늘 의가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규칙인 거고. 쉽죠? 얘도 마찬가지야. 디귿인데 뭘로 변했어? 리을로 변했어. 그치? 오케이? 자, 얘가 조금 어려운데 얘는 요 비읍 있잖아요. 선생님 얘는요. 돕, 안 돼, 도, 와니까 돕은 도가 됐고 아는 와가 됐으니까 이거 둘 다 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닌 거냐면 보세요. 돕, 아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비읍이 우나 오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돕 플러스 아가 있으면 도 플러스 비읍이 우 그다음에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 있고 우와 빨리 발음해봐요. 우와 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아는 그대로 있는 건데 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비읍이 우로 변해서 얘한테 가서 붙으니까 마치 와로 표시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는 그대로 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비읍이 우로 변해서 여기 와서 둘을 합치니까 와가 된 거지 얘는 아가 야가 됐다는 이렇게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를 보세요. 일하어는 이라는 그대로 있는데 어가 여가 됐잖아. 얘는 어미가 변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읍이 우나 오로 변해서 되는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흐르어인데요. 흐르가 흐리 됐고 어가 러가 됐으니까 둘 다 변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르가 리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리을은 여기 밑에 가서 붙고 요 리을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흐을 붙어서 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랑 동일하게 얘는 르가 리을로 변했기 때문에 이 뒤에는 리을이 남아있어서 여기 지금 들어가갖고 러처럼 보이는 거지 여기는 원래 흘, 리을 한 다음에 플러스 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도 한 다음에 우가 있고 플러스 아. 그러니까 얘는 아는 그대로 있는데 도, 우로 변한 거기 때문에 어감만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푸어인데 퍼가 된 거는 우가 빠지고 피읍이 일로 붙어요. 그러니까 어감만 변한 사례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감만 바뀌는 거. 자, 어미는 어가 여가 됐고 여기도 어가 러가 됐어요. 얘랑 좀 다르다 그지? 흐르어는 흘러.
얘는 리을 된 건데 푸르러는 그건 풀러야? 그게 아니지. 이건 푸르러, 색깔에 관련된 거야.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 하나 얘기해주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푸르다가 있어. 근데 끈을 푸르는 푸르다가 있고 색깔이 푸르다가 있잖아. 이거는 색이라고 얘기해보고 이거는 끈을 푸르다로 생각해봐. 그러면 끈을 푸르는 거는 우리가 끈을 풀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색깔이 푸른 거는 푸르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좀 있죠? 얘는 푸르러니까 푸르에다가 어가 결합했을 때 어가 러로 변한 미가 변한, 뒤가 변한 거예요. 근데 얘는 푸르다에다 플러스 어가 결합됐을 때 요 리을가 리을로 변해서 풀러가 된 거니까 얘는 어간만 변한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얘는 어미만 변한 거, 얘는 어간만 변한 거니까 이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되는 거죠. 마지막, 둘 다 바뀌는 거는 색깔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얗, 하얘, 빨갛, 빨개, 까맣, 까매 이런 식으로 색깔 들어간 파랗, 하얗, 빨갛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아와 결합해서 전부 다 둘 다 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간과 어미 둘 다 변하는 건 색깔만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수식어에 관한 걸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 미리 예고해요. 다음 시간에 수식어 부분, 즉 관형사하고 부사, 그 다음에 조사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감탄사까지 정리할 거거든요. 워낙 길어서 한 방에 못 끝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는 거니까 일단 오늘 용언 부분까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 선생님이 2차 시 강의로 해서 요 품사에 대한 거 더 정리할 거거든요.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 수식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 있어요.